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름이 등장하는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녹취에는 추 원내대표가 과거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대화에서 구체적인 정황이나 물증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대화 속에서 거론된 인물들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직전인 재작년 3월 초 명태균 씨가 지인들 앞에서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과 나눈 통화입니다. 그래, 박사님 뭐라대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목을 두고 지난 2018년 대구 달성군수 후보로 출마한 조성재 씨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20억 원을 건넸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화에 나오는 박 사장은 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조성재 씨의 지인이었고 4년 전 공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추경호 20개 들고 20개를 막어? 그 먹으면 추경호가 나 말고는 먹은 놈이 없다 하겠네. 알았어. 그럼 30개 받으면 되겠네. 2018년 낙선한 조 씨는 2022년엔 국민의힘 다른 인사에게 공천을 요청했는데 20개 주고 20개로 막는다는 대목은 과거 거래를 입막음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더 준다는 의미로 결국 입막음용 10억 원을 더 주면서 30개가 언급됐다는 게 민주당 해석입니다. 명 씨는 이 통화를 끊은 뒤 지인들에게 조 씨가 자신을 찾아와 공천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사정했다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현금 딱 갖다 놓고 20억 갖다 놓고 살려주세요 합니다. 그래 연결해 줬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개된 녹취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하며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입니다. 저는 명태균 씨를 이번 최근에 문제가 되면서 뉴스를 접해서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조성재 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추 원내대표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고 명태균 씨에게도 돈을 주며 사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2018년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고 2022년 당 내부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추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넸다는 건 가짜뉴스라는 명 씨 입장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 속엔 홍준표 대구시장과 홍 시장의 측근도 함께 거론됩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자신의 경우엔 명태균 씨와 직접 접촉한 사실은 물론 통화 녹음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그게 정치 브로커를 상대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거물급 여권 인사들이 등장했고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지난 2022년 3월 명태균 씨와 지인의 대화 녹음입니다. 조성 대표 찾았는데 홍 대표 뭐 걱정 없을 텐데요. 선거철에다가 저 군량이 다 만들어주는데. 당시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 당선된 홍준표 현 시장을 거론한 걸로 보이는데 군량미를 만들어주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넉 달 뒤 명 씨는 지인과의 대화에서 홍 시장과 박 사장을 함께 거론합니다. 홍이 하도 저를 사니까 홍 옆에를 자꾸 조사를 하는 것 같아. 박 말이 자꾸 나와. 그래서 내가 박 사장한테 어젠가 아래 전화를 했어. 형님 그 이야기 흘러나옵니다 자꾸. 나는 이야기 다 해줬어. 같이 깜빵 갔다가 고생하고 나왔는데 형님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자꾸 나와요. 그냥. 여기서 박 사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 인사로 민주당은 이 박 사장이 홍 시장과 명태균 씨와 연결고리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박 씨는 재임 중 채용비리가 적발돼 지난 2021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 브로커 논란에 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와는 직접 접촉이나 전화통화 녹음조차 나오지 않는다며 아예 그런 정치 브로커는 상대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반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씨는 연락에 응하지 않았지만 녹취록에 언급된 의혹에 대해 주변에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연일 녹취록을 공개해온 민주당은 추경호 원내대표나 홍준표 대구시장 등 거물 여당 정치인들이 대화 속에 등장했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명 씨는 옥중에서 자신을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입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모두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명 씨가 처남에게 핵심 증거인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명 씨는 기소 전 옥중 입장문을 통해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자신을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수사 자체가 명태균 씨를 악마화시켜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검찰 수사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에 따라서 특검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명 씨에게 돈을 건넨 김 전 의원도 예비후보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또 명 씨가 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 연구소장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창원 신규 국가산단 개입 등 명 씨의 다른 의혹들을 풀기 위해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처럼 검찰은 이미 수사에 착수한 여러 의혹은 1차 기소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과 피의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남은 의혹도 상당합니다. 그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죠. 국민적 의혹이 가장 집중돼 수사의 본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발단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었습니다. 올해 총선에서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친분을 토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내려 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도 공개됐습니다. 명 씨가 여사님 말씀대로 김해갑 경선도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이길 방법이 없다며 해결해달라고 하자 김 여사가 단수를 주면 나 역시 좋다면서도 기본 전략이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들부터 만나서 포섭해 나가는 게 답이라고 합니다. 김 여사가 공천 전략을 제시한 겁니다. 검찰 수사는 우선 2022년 재보궐선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때는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발표 하루 전 육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순간에서 나한테 물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에 말이 많네. 검찰은 압수한 명 씨의 컴퓨터에서 이날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 명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사모님이 2번이나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했다는 취지로 명 씨가 언급한 내용도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녹음 속 명 씨의 말과 비슷합니다. 바로 끊자마자 만나서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육성까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했고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 부부의 전화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압수수색 이후 당시 공천에 관여한 윤상현, 이준석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조사 계획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국민의힘 중량급 정치인들로까지 번졌는데요. 명 씨가 기소된 가운데 이들이 택한 대응 방법은 법적인 조치입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자신의 후원자를 속여 조작한 여론조사로 돈을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사기 집단이 오세훈 캠프에 여론조사를 미끼로 하는 사기의 범위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우리 캠프는 단호히 물리쳤고 정도를 걸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입장을 냈습니다. 고향 후배와 아들 동창이 자기 돈 주고 캠프와 상관없이 여론조사를 한 게 무슨 죄가 되냐면서 명 씨와 강 씨를 여론조사 사기꾼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들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한 강혜경 씨는 검찰 조사에서 여론조사 조작 수법을 시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가 조작을 지시하는 녹음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누군가만에 그 결수 올려갖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모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수사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작된 보고서가 당시 캠프에 전달됐는지도 수사가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본인이 여론조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스스로 좀 한번 판단하려고 해봤다고 합니다. 막대한 여론조사 비용을 누가 댔는지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윤석열 후보 관련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보냈습니다. 명 씨가 지난 대선 당시 2차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건 인정했지만 금액은 밝히지 않고 교통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6천만 원 빚을 지자 강혜경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아 갚겠다고 쓴 각서의 작성 경위도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검찰이 아직 풀지 못한 숙제 중엔 창원 국가산업단지 관련 의혹도 있습니다. 민간인인 명 씨가 국가사업인 창원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 개입한 건 물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유출해 땅 투기를 일으킨 의혹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선정된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부지입니다. 명태균 씨의 지인 강모 씨는 지난해 2월 한 회사와 함께 이곳 땅 4,800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강 씨는 이곳에서 2k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땅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두 동생 가족 역시 작년 2월 산단 예정지 인근 주택을 3억 4,5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 전에 옆에 대산이 쪽이나 이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했을 때 완전 벗어났죠. 민주당은 명 씨의 또 다른 지인 가족이 예정지 인근 필지 10개를 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주변인들에게 개발 정보가 새어나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의혹의 당사자들은 모두 명 씨나 김 전 의원과 관계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명 씨가 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부터 깊숙이 개입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 김 전 의원과 3자 회동을 했을 뿐 아니라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도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거기에 위로 올려서 지금 윤석열 넥타이부터 해서 저 밑에까지 공간이 많잖아요. 국가 산단이 필요합니다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 명 씨가 산단뿐 아니라 배후지 지구 단위 계획에 관여한 정황도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김 전 의원과 함께 공무원들을 만나 명 씨가 토지 용도 변경 등에 대해 직접 논의를 했다는 창원시 출장 보고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내밀한 사업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미리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법조팀 구나연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명태균 씨 휴대전화, 이 검찰이 증거은닉 교사죄를 적용한 걸 보면 검찰이 보는 건 명 씨가 휴대전화를 어디다 숨겨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할지 증거은닉교사죄를 적용할지 끝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명 씨가 처남을 통해 버렸다고 했지만 검찰은 인멸이 아니라 은닉했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이 찾고 있는 핵심 증거 중 하나가 명 씨가 대선 때 썼다는 갤럭시 노트 10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육성이 녹음된 날도 이 기간이고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8천여
3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시기도 겹칩니다. 검찰이 뒷북 압수수색으로 핵심 증거도 못 찾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존재 여부를 떠나서 일단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수사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앞서서 꼬리 자르기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명 씨의 비판이었죠. 그리고 꼬리 자르기라면 몸통이 있다는 건데 자, 오늘 기소에 앞서서 명태균 씨가 옥중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네, 요지는 일단 특검을 요청한다였는데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이랑은 조금 달랐습니다. 명 씨 주장을 보면요. 모든 돈은 강혜경 씨 등이 챙겼다. 또 자신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아닌데 검찰은 자신이 실소유주라는 증거를 1%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을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검찰 수사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변호인이 휴대폰이 있다면 국민에 제출하겠다라고 한 것과 맥이 닿아 보이는데요. 계속 판을 좀 흔들어 보겠다. 또 대통령실이나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압박해서 거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기소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매일같이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남은 수사도 상당해 보이는데 이게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로 이게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기소는 의혹의 맨 앞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윤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해 영향을 미쳤느냐잖아요. 2022년 선거 당시 공천관리위 외부 위원들을 조사한 뒤 국민의힘 당사도 압수수색했지만 아직 당시 당대표인 이준석 의원이나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 등 정치인들 조사는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공천 개입만 보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인데요. 과연 검찰이 거물급 정치인들을 넘어서서 윤 대통령 부부까지 조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구나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고 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녹취와 관련해 경찰이 오늘 녹취를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폭로 방송을 예고한 당일이었는데요.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도 대통령 부부가 프로포폴에 투약했다는 유튜브 발언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사무실에 오늘 오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지난 9월 공개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의 녹취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은 앞서 총선을 앞둔 2월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측근인 이원모 비서관의 공천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야, 이게 뭐 전부 다 정신 아주 그냥 여사한테 그냥 이원모 하나 어떻게 저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저 보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인 이철규 의원을 통해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의원은 망상에 기초한 허위 발언이라며 김 전 행정관과 서울의 소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행정관의 통화 녹취가 담긴 서울의 소리 기자의 휴대전화 파일과 방송 자료 등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전 행정관이 직접 꺼낸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고발 2달 뒤에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서울의 소리 측은 겁주기용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감출 때 압수수색이 필요한 거지 수사도 안 하고 압수수색부터 하는 거는 매우 부당하다. 범죄가 있어서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겁주기용 압수수색이다. 서울의 소리는 공교롭게도 압수수색 당일 김 여사에 대한 방송을 예고한 상태였는데 김 여사의 고모 등 친척이 연관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도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윤 대통령과 맞아서는 안 되는 주사를 맞고 있다. 프로포폴을 투여한다고 해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지난 3월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으로 사퇴했던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오늘 갑자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회칼 테러 협박은 편집과 상징 조작, 왜곡으로 꾸며진 가짜뉴스라며 9개월 전에 MBC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시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MBC를 포함한 출입기자 5명과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MBC는 잘 들어라고 말한 뒤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2방이 찔렸다고 말했습니다. 군 정보사의 기자 테러 사건을 대통령실 고위직 인사가 언급한 사실을 MBC가 보도했고 협박 논란이 벌어지며 6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황 전 수석은 9개월이 지나서야 당시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MBC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먼저 과거 실제 테러 사건을 회칼 테러로 언급한 점을 문제 삼으며 과도를 회칼로 둔갑시킨 상징 조작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테러 사건에 과도가 쓰였다고 발표했는데 섬뜩한 용어로 흉포한 인상을 주려고 MBC가 36년 만에 처음으로 회칼이란 용어를 썼단 겁니다. 하지만 테러 사건 20주년을 기념한 2008년 신문기사 제목에서도 당시 피해 기자가 저술한 책에 대한 10년 전 서평 기사에서도 회칼 테러란 단어는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황 전 수석은 점심자리에서 협박은 물론 그런 분위기도 없었다며 화기애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석했던 MBC 기자는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기자 눈까지 마주치며 MBC 잘 들어라라고 말해 다른 기자가 왜 MBC를 꼭 집어 말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면서 기자가 정부로부터 칼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재밌게 들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MBC는 대통령실 고위 인사의 회칼 테러 위협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 평가가 끝났는데 황 전 수석이 반성은커녕 2차 협박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과도인지 회칼인지 같은 비본질적인 주장으로 책임을 뒤늦게 모면하려는 노림수가 무엇인지 파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황상무 전 수석은 진실을 밝히겠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MBC 관련 보도를 대상으로 10건이 넘는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 6개월이 지난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심의할 수 없는데도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직접 신속 심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류희림 방심위를 통한 파렴치한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엄정한 심의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인받기 위한 것.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뒤늦게 MBC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며 내세운 명분입니다. 하지만 고발은 수사기관에 하는 것으로 방심위는 민원이 들어오면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하는 민간기구입니다. 게다가 방송 6개월이 지난 프로그램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허위 사실 또는 명백한 왜곡으로 판단되면 예외여서 이를 적용하면 9개월 전 황 전 수석에 대한 MBC 최초 보도도 심의가 가능하긴 합니다. 관건은 당시 보도가 허위 사실이었냐는 겁니다. 시민단체의 황 전 수석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한 건 테러 협박 등과 관련한 형사 혐의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BC는 황 전 수석의 발언을 전했을 뿐 협박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방심위는 심의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시로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오늘 MBC 보도가 사실관계 왜곡에 해당된다며 신속 심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들어 MBC 최초 보도와 후속 보도 등 10여 건을 상대로 한 황 전 수석 측의 민원이 방심위에 대거 접수됐습니다. 편파, 표적 심의를 일삼아온 류희림 방심위를 통해 MBC에 가하는 파렴치한 보복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심의 결과가 과도했다고 하는 재판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심의위원회에 다시 제기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한 자기 구제 방법이 아닌가. 언론 자유를 다시 한 번 더 침해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의원 정원 9명 중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3명만으로 6개월째 운영 중인 3인 체제 방심위는 전체 회의 안건 대부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고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다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가 법원에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대령의 행동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되지 말라, 남들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부모의 가르침을 잘 지켜온 것이라며 그에 대한 무죄 선고는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심 공판을 마치고 군사법원을 나서는 박정훈 대령. 군 검찰은 이날 그에게 항명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인파 속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박 대령을 어머니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동안은 차마 지켜볼 수 없었지만 아들의 생일에 열린 결심 공판은 빠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선고를 앞두고 어머니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 아들의 진술을 들으며 뼈를 깎는 고통을 느꼈지만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냈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은 되지 마라. 남들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한 가르침을 박 대령이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억울함을 당한 그 심정을 재판장께서는 이해하시겠냐며 항명죄는 수사 결과를 왜곡하라는 윗선의 뜻을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을 벌주기 위한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머니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간청하며 선고날 온 국민의 박수 소리가 하늘나라의 최상병에게도 전달이 돼 최상병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최상병이 묻혀있는 대전 현충원도 가끔씩 찾으셔서 묘비를 닦고 극락왕생할 것을 기도하면서 억울함이 없도록 우리 아들이 다 풀어줄 것이다. 그런데 최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박 대령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임 사단장은 MBC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수중수색 지침을 내린 적이 없고 작전 통제권이 없어 안전조치를 할 권한과 책임이 없었는데도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박 대령을 다음 주에 군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 측은 이에 대해 무리한 수사였다면 최근 대구지검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까지 진행했겠냐며 임 사단장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공기업의 지인의 승진 청탁을 하는 정황이 담긴 문자가 포착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직권 남용이자 부정청탁 소지가 있다며 김 의장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안이 보고되면서 여야의 고성이 오가던 국회 본회의장. 회의장 한켠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인 김상훈 의원. 카메라에 포착된 김 의원의 스마트폰에는 이런 문자가 담겼습니다. 누군가에게 국민의힘 김상훈 의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차장으로 근무하는 친척이 있는데 부장 승진에 지원한다고 알립니다. 이어 주변 신망도 두텁고 리더의 자질도 갖췄다며 올해 승진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썼습니다. 메시지 끝에는 친척으로 보이는 인물의 소속과 이름, 사번까지 인적 사항을 적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상대는 현직 공기업 임직원으로 파악됐는데 김 정책위 의장이 자신이 친척으로 지목한 인물의 승진을 청탁한 겁니다. 다만 청탁이 성사되진 않은 걸로 보입니다. 함께 포착된 답장 내용에서 상대방이 추천에 감사드리며 승진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고 죄송하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적은 겁니다. 김 의장은 승진 대상자는 친척은 아니고 대구시 근무 당시 산하 기관장의 예비 사위라며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은 4년 전 야당 의원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 형부가 버스 공제조합 이사장을 맡는 과정에 인사특혜 의혹이 있다며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여당 대표였던 추미애 대표를 뒷배로 한, 소위 말하는 백으로 한 그런 인사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기업을 감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자 여당 정책위 의장 직위를 남용해 부정한 청탁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대중국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건데요. 미국의 규제가 몰고 올 파장을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수출을 막은 항목은 HBM과 첨단 반도체 장비입니다. 명분은 안보 위협입니다. AI 개발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중국으로 넘어가 군사 목적에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To advance our national security and protect our most sensitive technologies, to prevent them from being exploited or used against us by the PRC. 수출 통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적용 대상에는 미국과 모든 외국 기업이 포함됩니다. 또 미국의 기술을 사용해 생산한 제품이라면 원칙적으로 중국 수출이 통제됩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842억 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비중은 20% 정도인데요. AI 투자가 확대되면서 그 중요성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HBM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론 이렇게 세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두 기업의 점유율을 합치면 90%를 넘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엔비디아, TSMC와 공급망을 구축해 물량 대부분을 미국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경우 HBM 물량의 20%가량을 중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HBM 규제로 특히 삼성이 피해를 볼 거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업계와 정부에선 당장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중국 수출 물량의 비중이 낮다는 건데 문제는 HBM의 미래 시장, 중국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세계에서 반도체 시장이 가장 큰 데가 중국이에요. 가장 큰 시장에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물건을 못 팔게 된 거예요. 피해 규모지 피해가 없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또 중국이 제재를 계기로 자체 반도체 기술을 끌어올릴 경우 우리 반사 이익도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2기 정부가 정식 출범해 미중 무역 전쟁이 확대되면 우리 입지도 불안해집니다. 트럼프 집권 2기가 되면은 큰 주먹을 보여주는 정책과 함께 법 제도를 통해서 조용하게 압박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워지는 거죠. 당장 중국 상무부는 군수용으로 쓸 수 있는 중국산 갈륨과 게르마늄 등의 미국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겠다며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최근 석 달 동안 물가는 1%대 상승에 그쳤지만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꽤나 다르기 때문일 텐데요. 경기가 나빠지고 물가가 다시 오를 거라는 우려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트에서 채소를 고르는 손이 분주하지만 훌쩍 뛴 가격에 선뜻 담지 못합니다. 그나마 할인 행사를 하는 곳 위주로 사람이 몰립니다. 먹는 음식들이 좀 많이 계속 상승하는 것 같아요. 전보다는 좀 음식을 조금 적게 하고 3가지 먹으면 2가지만 해서 먹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5%, 석 달 연속 1%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 수치로는 물가가 안정세인데 잘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뭐든지 사러 나오면 비싸더라고요. 과일도 비싸고 야채도 살려면 비싸고. 최근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해도 이미 물가가 크게 오른 데다 일부 먹거리 품목은 불안합니다. 날씨 영향이 큰 채소류 값은 9월, 10월에 이어 석 달 연속 1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년 사이에 무가 62.5%, 호박은 42.9%, 오이는 27.6%가 껑충 뛰었습니다. 과일은 전체적으로 8.6%가 내렸다지만 비교 시점인 지난해 가격이 워낙 높았고 귤은 병해충 피해로 23.2%나 뛰었습니다. 고구마가 감자보다 싸니까 고구마를 사고 이제 뭐 애호박 같은 경우에도 2,000원이 넘으면 안 사고. 지난 3분기 우리 가게에선 처분 가능 소득 중에 69.4%만 소비에 썼습니다.
이 수치가 70% 아래로 떨어진 건 1년 9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관세를 낮춰서 식품 원료의 수입 물가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와 당근의 할당 관세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코코아도, 커피 농축액, 오렌지 농축액 등 식품 원료 할당 관세를 25년도에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나들며 수입 물가를 위협하고 있어서 12월 이후엔 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이렇게 내수 경기에도 빨간불이 들어오자 윤 대통령은 어제 전통시장을 찾아 약속을 했는데요. 소비 진작이 중요하다면서 피부로 느낄 정책들이 바로 시행될 거라고 강조하고 저를 믿으시죠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이런 내용을 언제쯤 체감할 수 있게 될까요?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공주의 전통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일일이 악수를 하며 상인들을 격려합니다. 라디오 DJ로 변신한 윤 대통령은 피부로 느낄 만한 정책들이 시행될 거라며 정부와 대통령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힘내실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아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네. 예, 믿습니다. 앞서 소상공인들과의 민생 토론회에서는 외식사업가 백종원 대표를 언급하며 재미가 있어야 지역 상권과 소비도 살아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되고 거기서 민생과 경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소비 심리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를 없애겠다고도 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코로나 초기 이후 4년 7개월 만에 2달 연속 하락하며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자 소비 진작을 위해 민생 행보에 나선 겁니다. 대통령실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내수 소비 진작 정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소비를 늘리자면 정부가 돈을 푸는 확장 재정을 펼쳐야 하는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 예산인 건 앞뒤가 안 맞다고 비판한 겁니다. 애초부터 정부가 민생 지원 예산, 골목 상권 예산을 충분히 편성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AI 등 민생 미래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내놓으십시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주재로 경제 벙커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지난주 경기 남부에 집중됐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설이 10,000건이 넘고 피해액도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폭설 뒤 강추위까지 찾아오면서 복구에 손도 못 대는 곳이 많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비닐하우스가 균형을 잃고 옆으로 기울어집니다. 안쪽 철제 기둥은 휘어지고 천장은 바닥까지 내려앉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지 닷새가 지났지만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폭설 뒤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쌓인 눈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다 안 녹아서 무거워가지고 지금 들지도 못하고요. 해 떴다 싶으면 비 오고 해서 다시 꽝꽝 얼어버리니까. 지상 5m 높이에 있던 하우스 뼈대가 이렇게 제 키 높이만큼 내려앉았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비닐은 찢어졌고 눈은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 있습니다. 지난해 4억 원 대출을 받아 농사를 시작한 박유종 씨는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 상추를 심어야 했지만 물거품이 됐습니다. 복구 비용만 3억 원이 더 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대출 이자마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원래는 이제 상추를 팔아서 1월 달에서 2월 달 정도 매출이 1,000만 원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만큼의 또 손해가 이어지고 이번 폭설로 청과동 천장 전체가 무너진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여전히 건물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몸은 빠져나왔지만 팔아야 할 과일 등이 건물 안에 그대로 묶여 있어 상인들은 속이 탑니다. 물건이 회전도 안 되고 하니까 급여도 나가야 되고 이러다가 그냥 자연 파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붕괴 규모가 크다 보니 시장 건물 복구까지는 2, 3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라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다가오는 명절도 있고 하는데 미리 빨리 자리를 선정해서 안양시는 일단 임시 텐트를 설치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폭설 피해 상인들은 세금을 감면받고 금융 지원을 받도록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수산 도매시장 같은 공공시설은 피해액 집계에서 제외돼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기록적 폭설로 경기 지역 시설 피해 건수는 10,000건을 넘어섰고 피해액은 약 2,2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폭설로 전국 곳곳에서 나무 쓰러짐 사고도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눈 무게를 버티지 못한 소나무였는데요. 겨울은 이제 시작인데 가지치기부터 쉽지 않아 우려가 나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어지럽게 엉킨 나무 잔해가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름들이 나무의 무게에 밀려 전신주도 수수깡 마냥 힘없이 부러졌습니다. 도로가 막히고 전기가 끊긴 마을 입구입니다. 이곳에 있는 나무들은 전부 소나무입니다. 지난달 폭설로 마을 군락지에 있던 소나무들 수십 그루가 파손됐습니다. 그냥 뚝뚝뚝뚝 하다가 쓱 힘없이 넘어져. 그러니까 저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넘어져갖고 부러졌잖아요. 네네. 저건 넘어간 거예요 벌써. 그렇죠. 정전 피해가 발생한 또 다른 마을. 사찰로 향하는 길이 쓰러진 소나무에 막혔습니다. 이 나무를 치우더라도 이미 기울어진 다른 소나무, 집 뒤에 있는 또 다른 소나무가 걱정입니다. 지금 바람만 불면 넘어진다고 봐야죠. 그 뒤에 집이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그냥 덮쳐요. 나무가 부러질 것 같다고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 조치도 받지 못했다가 결국 나무가 주택을 덮쳐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주민도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엔 그 산림녹지가 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까지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피해가 나기 전에 재난을 예방해야 되는데 예방이 아니고 쓰러져야 된다니. 국도변에서도 눈무게를 이기지 못해 도로에 떨어지고 반쯤 기울어진 소나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많고 가지도 길게 뻗어 무거운 눈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가지를 치면 될 것 같지만 재선충병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나마도 대부분 사유지에 있는 나무라 가지도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폭설이 언제 또 찾아들지 모르는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됐는데 마을과 도로 옆 소나무는 여전히 쓰러진 뒤에나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그런데 폭설이 내릴 때 산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중 캠핑을 즐기기 위해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오르는 건데요. 사고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밭 위에 쳐진 텐트 안을 구조대원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8시 50분쯤 강원 평창 발왕산에서 캠핑하던 10대 청소년이 조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고립됐던 10대는 신고 약 3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네, 비박을 하려고 하다가 저체온증 때문에 추워서 못 견디겠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출동을 한 거거든요. 저체온증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발왕산 정상의 해발 고도는 1458m. 기온이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입니다. 하지만 폭설이 내릴 때 캠핑을 하는 이른바 설중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눈만 오면 캠핑족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케이블카를 이용해 정상에 올라가 캠핑을 하고 다음 날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좀 내린 날 다음 날 좀 오시고 주말에 좀 오시고 엄청 많이 엄청 큰 곳에서 오시죠. 이번 주 저희 토요일에 좀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산에 올라 살펴보니 등산로 옆 평평한 구간에 텐트가 설치됐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 정상 케이블카에서 걸어서 5분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고도가 높아 설경을 보기 좋고 땅도 평평해 캠핑 명소로 꼽히는 곳인데 사실은 캠핑을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야간에 눈이 덮인 산에서 캠핑할 경우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고 조난당할 경우에도 접근하기 쉽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온이 낮기 때문에 동상의 위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 저희가 추천드리지 않고 일단 민간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나 이런 장소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현행법에선 9규림 안에서 캠핑과 비박 등을 제한할 조항이 없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는 가운데 접경 지역에선 대남 방송까지 넉 달째 이어지며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귀신이나 들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가 하면 공습 사이렌이 울린다는데요. 김도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군사 분계선과 불과 3km 거리인 철원 생창리 마을. 밤 9시 마을 전체에 공습 경보 같은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귀신 소리나 들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날도 있습니다. 소음을 측정했더니 50데시벨 안팎. 꾸준히 노출되면 호흡과 맥박수가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생창리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도 성재산 골짜기 사이로 북한의 대남방송 확성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낮 없이 울리는 괴이한 소음에 평생 대남방송을 들어온 주민들도 고통을 호소합니다. 항상 듣던 거라 뭐 정다운 소리라고 그때는 이제 뭐 표현을 하는데 지금 소리는 완전 이제 그 스트레스 이렇게 받고 그런 소리를 이렇게 많이 들으니까. 밤잠까지 설치는 날이 계속되자 철원군은 생창리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검사를 긴급하게 진행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게 되면 이 면역력도 약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중증으로 이완될 우려가 있어서 검사 결과가 나온 23명 가운데 5명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측정돼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북한의 소음 공격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 더 답답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잠을 못 주무시고 뭐 이렇게 정신적 피해를 할까요? 그거에 너무 시달려서. 그동안 체제 선전 위주였던 대남방송이 주민들을 괴롭히는 소음 형태로 바뀐 지 넉 달째. 접경지 주민들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중단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해낸 이의 신청을 2심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법은 시험 운영 과정에서 대처가 미흡했더라도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오는 8일 추가 시험 역시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기후위기 현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베트남에선 특히 해수면 상승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극한 호우까지 겹치면서 강하구가 수시로 범람하고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데요. 차현진 기자가 베트남에서 현지 취재했습니다. 베트남 최남단 메콩강 삼각주에 위치한 까마오성 남칸의 한 마을. 뻘밭 위에 나무 기둥들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주변엔 어망과 밥그릇, 축구공 등 살림살이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엔 한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수상가옥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폭우가 쏟아지고 강한 파도가 집을 덮치면서 지금은 터만 남게 됐습니다. Thì gió nó lên đó rồi nước lớn dâng nè lên sóng nó lùa ở ngoài nó lùa vô. Nó lùa cái đầu giật mình vậy thì ướt đầu ở dần đi. 고기잡이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던 후엔 반문 씨. 보트로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니는 자녀 셋을 등교까지 시키려면 기름값도 큰 부담이 됩니다. 집안 사정을 잘 아는 큰딸은 결국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Vì gia đình con gặp khó khăn nên con nhường cho em con đi học. 근처의 또 다른 마을. 역시 지난 7월 폭우와 하천범람으로 큰 홍수가 났습니다. 물의 수위가 높아져 집안이 폭삭 무너져 내린 집의 모습인데요. 집 전체가 이렇게 위태롭게 휘어져 있고요. 또 미처 챙기지 못한 가방도 진흙 속에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Là không biết làm thế nào hết trơn. Chạy ra ngoài sân người la làng lên. Người ta lại tiếp gần gần đó người ta lại tiếp thôi.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인 삼각주 지역은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형태로 기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늘에선 극한호우가 쏟아지고 땅에는 해수면 상승 영향으로 강하구의 수위가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강변을 따라 수상가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워낙 물가와 가깝다 보니 이 비가 많이 올 경우 홍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6년 새 이 지역 수면은 10cm 넘게 높아졌습니다. 상승 속도는 더 빨라져 2050년까지 메콩강 수면이 65cm에서 1m가량 높아질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수위 상승으로 최근 10년간 침식 피해를 입은 곳도 120여 곳이나 됩니다. Là có bên nhà bên sông bên đó đó là ban ngày khoảng tháng 10 này nè, nước cạn ban ngày này nè là chị có thấy có chứng kiến. Chị thấy khốc liệt lắm. chị ghê, chị sợ lắm. 지난 10월엔 베트남 중부 꽝빈성에서 홍수로 12명이 죽고 주택 3만 4천 채가 침수됐습니다. 9월에는 초강력 태풍 야기가 북부 지역을 강타해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홍수 피해를 입는 베트남 주민은 2035년부터 매년 150만 명에 달해 과거 30년 평균의 10배가 넘을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같은 재해라도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세계은행은 기후변화로 2030년까지 베트남 국민 100만 명이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KBO 리그 복귀 시즌을 무난히 마친 한화의 류현진 선수가 내년 시즌 성사될 푸이그와의 맞대결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2년 뒤 WBC도 참가하고 싶다고 하네요. 김수근 기자입니다. 8년간 최대 170억 원의 역대 최고 대우로 돌아온 류현진. 몇 차례 대량 실점도 있었지만 팀 내 유일한 두 자릿수 승수로 결과는 준수했습니다. 좋았던 날하고 안 좋았던 날이 좀 금액 차이가 나가지고 그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고요. 가을 야구를 못한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한 해였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내년 시즌에 대한 욕심도 커졌습니다. 엄상백이 가세해 리그 최상급으로 평가받는 선발진을 이끌어 새 홈구장에서 성적으로 보여줄 생각입니다. 성적은 30경기를 등판하면은 그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는 내년에 꼭 가을 야구 하고 싶습니다. 류현진을 더 지켜볼 이유도 생겼습니다. LA 다저스 시절 6년간 함께 뛴 푸이그가 3년 만에 KBO 리그로 돌아오면서 정면 대결에 눈길이 쏠리게 됐습니다. 만나봐야 알 것 같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다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젊은 선수 위주로 나섰던 프리미어 12에서 선발진의 아쉬움을 지켜본 류현진은 2010년 아시안게임 이후 볼 수 없던 국가대표팀에서의 활약도 약속했습니다. WBC부터는 아마 좋은 경쟁력 있지 않을까. 불러준다면 당연히.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축구 해설가로 활동했던 신문선 교수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재까지 3파전 양상인데요. 신 교수는 정몽규 회장의 독선과 무능으로 축구협회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직격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방송 해설가와 성남FC 초대 대표이사를 지낸 신문선 교수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정몽규 회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승부 조작을 포함한 비리 축구인 사면과 클린스만 사태에서 시작된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 총체적인 문제들은 정 회장의 독선과 무능함이 야기한 것이라며 비즈니스 면에서도 대표팀의 가치를 추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축구 종목은 재벌 총수의 놀잇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공기로서의 기능을 다해야만. 정 회장의 강력한 대항마로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허정무 전 감독도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몽규 체제를 두고 고인물은 썩는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떤 안건을 가지고 얘기하고 할 때 의사결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정몽규 후보자께서는 언제까지 회장을 할 생각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명의 주자가 정몽규 회장과 나를 세우면서 단일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가운데 한 축구 유튜브 채널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002명 중 61%가 정몽규 회장의 축구협회장 4선 도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여자 배구 선두 흥국생명이 개막 11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의 든든한 공격 파트너로 성장한 프로 4년차 정윤주 선수의 역할이 컸는데요. 박재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두 발을 모아 뛰는 독특한 점프, 긴 채공 시간과 힘이 돋보이는 스파이크. 흥국생명의 개막 11연승을 말할 때 4년차 정윤주를 빼놓을 순 없습니다. 배웠던 거는 따당이긴 한데 그거를 이제 그냥 빠르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땅이다. 공격 타이밍이 좀 빨라도 처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많이 유리한 것 같아요. 데뷔 당시 신인왕 후보로 거론될 만큼 공격력을 인정받았지만 수비 불안 탓에 지난 시즌 고작 4경기 출전이 전부였습니다. 아본단자 감독의 결단으로 이번 시즌 주전으로 나서 맹활약하고 있는데 여전히 숙제인 수비력을 키우기 위해 특수 기구를 동원한 훈련을 하고 약간 허리가 조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경기 중에는 김연경이 도우미로 나섭니다. 위로만 올려놔. 위로만. 저 어디 어택 라인 어디 근처에만 올려놔. 그리고 윤주 선수가 계속 옆에 이제 막 떨고 있고 계속 저만 보고 있어가지고 나보지 말고 공을 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좀 쳐다보는 것 같아요.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너 할 거 하라고, 괜찮다고, 잘못한 거 아니라고. 이제 수비도 문제없는 당당한 김연경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공격은 잘하는 선수인 것 같은데 저는 공격도 리시브도 잘하는 아웃사이드 히터가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IOC 선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유승민 전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배경과 선수 및 지도자 처우 개선 등의 공약을 밝혔습니다. 특히 문체부와의 갈등 속에 각종 비위 의혹으로 직무 정지된 이기흥 현 회장을 겨냥한 듯 자신이 체육계 위기를 타개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다시금 희망과 행복으로 바꿔드리기 위해 저 유승민이 도전하고자 합니다. 유 전 회장은 또 이기흥 회장이 3선에 도전할 경우 이른바 야권 후보 단일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자신이 후보 중에 가장 앞서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NBA 애틀랜타 제일런 존슨 선수의 재치 있는 덩크슛입니다. 상대 블록슛을 손을 바꾸면서 기가 막히게 피했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다시금 패딩을 꺼내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 서울의 모습입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시민들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와 장갑 차림으로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포근했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2.4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낮았습니다. 이 추위는 금요일쯤 잠깐 누그러졌다가 다시 강해지겠는데요. 절기상 대설인 토요일 서울의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다음 주 금요일쯤 다시 예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12월에 들어서면서 추위가 강약을 반복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 약하게 눈도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기 남부에 최고 3c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서쪽 내륙에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되고요. 아침 출근길 도로에는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조심해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 영하 2도, 춘천 영하 5도, 대구 영하 1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대구와 광주 8도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방은 비나 눈이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치가 안 풀린다며 국회 탓을 하고 경기가 안 좋다며 세계 경제 탓을 하고 민심이 나빠진 것도 누구 탓을 하려는지 대통령 부인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날 전직 대통령실 수석은 언론 탓을 합니다. 언제까지 남한테만 책임을 돌릴 겁니까?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